덩케르크는 전쟁 영화로서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의 최고작이 아닐까? 그는 어떻게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입니다.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만 자신의 테마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뺄셈의 미학으로 직조한 걸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덩케르크라는 것이에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 오늘은 덩케르크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한번 해설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덩케르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오펜하이머 개봉으로 다시 한번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정말 가장 큰 규모로 자신의 어떤 미학적인 야심을 실현하는 그런 감독의 신작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이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나왔던 놀런의 작품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호명이 되기도 하고 관객들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펜하이머를 떠올리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어떤 작품,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 그런 감독의 세계 속에서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의 최고작이 아닐까 싶은 이 덩케르크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드리게 되는 말씀들은 사실은 덩케르크가 워낙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작품이라서 파이아키아에서도 아주 작은 분량으로 한 두어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썼던 책인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책에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해설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오늘 최대한 깊숙하게 또 이전에 하지 않은 말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께 한번 해설해 드리는 게 좋겠다. 왜 이동진이라는 영화평론가는 크리스토퍼 놀런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덩케르크를 최고작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덩케르크의 주택가에서 이제 폐잔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쫓기게 된 그런 6명의 영국 병사가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한적해 보이고 아마도 주민들은 피한 상황인 것 같죠. 독일군들이 그들을 쫓아오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이제 토미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토미라는 영국군 병사는 너무 목이 말라서 주택가에 있는 호스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먹으려고 떨구는 모습을 영화가 초반에 보여줍니다. 그 6명이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총격이 시작되고 담을 넘어서 도망가게 되죠. 6명의 병사 중에 딱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인 토미일 것이고요. 토미는 이어서 계속 달아나다가 정 반대편에 있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또 다른 병사들에게서 앞에서 사격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프랑스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군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이 구조해줘서 그 너머로 해변으로 가면서 이 덩케르크 해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오프닝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작법 그대로 사실상 중반 이후에 펼쳐지게 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변주하는 방식으로 선행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초반에 토미가 겪게 되는 일은 중반 이후에 프랑스 병사인 깁슨이 겪게 되는 일에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관계가 영국군과 프랑스군이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두 병사가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덩케르크 해안에 처음 도착하게 된 토미는 이제 일이 급하니까 사람이 드문 해변 언덕 옆으로 가서 이제 큰일을 보려고 하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삽을 가지고 시신을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뻘쭘해져서 그 병사 옆에 가서 그 시신 묻는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신을 묻었던 사람은 바로 프랑스군 병사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통에 있는 물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잔뜩 목이 말랐던 토미는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헤어져서 각각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덩케르크를 떠나서 탈출하려고 하는데요. 폐잔병이고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토미는 자기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과별로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줄에 서지 못하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순간 폭격을 맞게 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은 승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상병을 들것에 이렇게 싣고 2인 1조로 가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들것을 마련하게 되고 병사를 태우고 승선하는 장면이 초반에 중요하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승선할 수 있었을까? 2인 1조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승선한 다음에
깁슨이라는 병사는 수수께끼를 가고 있기도 하고 결국은 그의 정체가 발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국 군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네덜란드의 어선에서 그들이 응거하고 있을 때 밖에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네가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고 너 독일군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는 그때까지 벙어리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자기가 프랑스 병사라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영국군인 상황에서 혼자만 프랑스 병사니까 네가 나가라. 우리는 너의 목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구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덩케르크의 골목길을 헤맬 때 그를 구해준 것은 누군가? 프랑스 병사들입니다. 근데 프랑스 병사들이 구해주고 나서 손을 뻗어서 그를 이제 진지 위로 올려서 해변으로 가게 할 때 이런 혼자 살아남게 된 영국군은 굉장히 차가운 눈초리로 프랑스 병사들이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들에 의해서 구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굉장히 차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는 이 바로 주인공인 토미의 상황은 중반 이후에 깁슨이 영국군 병사들 사이에서 겪는 상황하고 정확하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 토미는 깁슨에게로부터 수통에 물을 먹어서 굉장히 이제 해가를 하는 좋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중반 이후에 보면 곡물이 흥건한 통조림을 따서 그것을 토미가 깁슨에게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갈시켜주는 관계는 묘사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물속에 빠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한 번씩 구원해주는 장면이 중반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병사의 관계가 호혜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테마에 집중한 영화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깁슨과 그리고 토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깁슨 그리고 토미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들이 극 중에서 굉장히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이제 살아 돌아가는 일반적인 그 영국 병사 중에 세 사람이 중요하게 묘사가 되죠. 해리 스타일스가 연기하는 이제 알렉스라는 인물까지 이제 세 병사가 주로 묘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토미, 알렉스, 깁슨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 인물이 토미이고 이 인물이 알렉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영화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엔드 크레딧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배우 이름과 함께 배역 이름이 같이 나올 때 그제서야 주인공 핀 화이트헤드가 토미였구나. 해리 스타일스가 알렉스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그 타이틀에는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영화 속에서 이 톰이라는 인물 그리고 알렉스라는 인물은 한 번도 직접 이름이 거명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누가 톰인지 누가 알렉스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존재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깁슨은 정확하게 이름이 있는 셈인데요. 이 깁슨은 미스터리가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병사 이름은 영국 이름 깁슨이 아닙니다. 깁슨이라는 이름은 프랑스 병사가 죽어있는 영국 병사의 명찰을 떼서 자기한테 붙여서 왜냐하면 영국군이 되면 좀 더 살아날 확률이 높을 테니까 아마 그 프랑스 병사는 이 토미가 해안의 큰일을 보기 위해서 오기 직전에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를 보기 위해서 그 근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비슷하게 바지를 내리려다가 죽은 시신을 봤을 거고요. 그 영국 병사의 시신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 명찰을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바깥은 다 지금 영국군들을 구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프랑스 병사니까 영국군인 척하는 것이 살아남기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추측컨대 그 명찰을 떼서 자기한테 다는 과정에서 죽어있는 시체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 혹은 휴머니즘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시신을 묻으려고 할 때 옆에 또 다른 친구인 처음 보는 토미가 왔겠죠. 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야기가 시작됐을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프랑스 병사가 영화의 끝까지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이라고 계속 거명되는 깁슨이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영화의 초반부터 이미 죽어있는 병사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의 깁슨으로 지칭이 되는 프랑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게 된 어느 무명의 용사를 뜻하는 이름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영화 속에서 그 돌아가는 영국 병사의 시점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영화 속에서 전부 이름이 없는 익명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 중에서는 이제 한 3만 명, 실제로 이제 덩케르크 전체 작전 한 2주간 있었던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철수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거대한 철수 작전이었는데 1940년도 5월과 6월에 있었던 작전이죠. 근데 이 작전에서 이런 거대한 성공을 거두지만 이제 물론 구하지 못하고 수많은 전사한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들을 구조하고 철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인 그 민간 어선이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선들이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스톤호가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죠. 그 문스톤이라는 어선의 선장은 마크 라일런스가 연기하는데 그 이름은 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도슨으로 나오게 되죠. 함께 탄 두 청년이 있죠. 그 굉장히 젊은 청년들인데 한 명은 피터이고요. 형은 전사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함께 타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 조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마지막 한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늘에 펼쳐질 때 이제 이 새 비행기에서 영국군 스핏파이어 전투기를 몰고 있는 세 사람의 파일럿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격추가 돼서 죽게 되죠. 나머지 두 사람이 영화 끝까지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은 파리어입니다. 또 한 명은 콜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덩케르크 해안에서 이 모든 병사들을 철수시킬 총책임을 받고 있는 해군 제독이 나오죠. 바로 케네스 브래너가 연기를 맡고 있는데 케네스 브래너가 맡고 있는 그 배역의 이름은 볼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철수를 위해서 살아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움직이는 세 병사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중요 인물들이 다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호명된 사람들이 익명의 존재를 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영화가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살아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 돌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명력에 대한 어떤 거대한 휴머니즘의 세계를 전쟁 영화를 통해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려는 그런 손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아내는 눈길이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묘사가 되고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바다나 잔교에서 육지에서 보는 시점이 있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일들을 이 잔교에서, 다시 말하면 육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묘사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이 파트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생과사를 엇갈리는 순간들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보는 시점 쇼트의 묘사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이런 방식은 또 다른 약간의 변주로 오펜하이머에서도 그대로 관찰됐다고 볼 수 있죠. 오펜하이머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작법 중에 하나가 오펜하이머가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라는 설정이고,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 그 장면은 항상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서 매개로 만난다라는 설정이 중요해서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수도 없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끌거나 구원하거나 구원받는 그런 순간을 누군가의 시점 쇼트로 계속 묘사한다는 것은 오펜하이머의 지금 말씀드렸던 장면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혹은 미학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시점 쇼트가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속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살려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살려내려는 간절한 덩어리가 또 다른 살아나야겠다는 간절한 또 다른 덩어리를 힘을 합쳐서 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많은 시점 쇼트로 담아낸다는 것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촬영 방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테마는 이 영화가 영웅주의를 다루는 방식하고도 사실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웅은 과연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극 중에 묘사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제대로 일을 해내는 영웅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볼튼 제독입니다. 바다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마크 라이런스가 연기한 미스터 도슨입니다. 하늘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최후의 순간까지 이 어선들을 지키기도 하고 마지막 상대 비행기를,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한 바로 파리어라는 파일럿이죠. 근데 영화에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고 나면 신문의 영웅으로 기록되는 사람은 이 3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신문에 기록되어서 모두가 알게 될 이 덩케르크와 관련된 영웅은 바로 신문 기사가 종반부에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리 키오건이 연기한 조지라는 17살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덩케르크라는 거대한 작전에서 전통적인 이야기나 영웅담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아왔던 그런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 모를,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사실상 한 일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도 어떤 그런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그 어선에 심지어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타서까지 병사들을 구하러 갔지만 그 도중의 과정에서 어이없게도 킬리언 머피라는 어떤 그런 조난을 당한 어떤 병사를 구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 겁에 질린 킬리언 머피와 배를 되돌릴 수 없는 마크 라이런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괜히 옆에 있다가 우연히 맞게 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조지는 영화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자기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숭고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한 일이 없고 17살 소년에 불구하고 직접 참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기록하는 유일한 영웅은 기록적으로는 적어도 바로 이 조지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과연 왜 조지를 영웅으로 호명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영화에서 실제로 획학한 전공을 세웠던 사람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름 모르게 쓰러져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실은 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영화 속을 이루는 수많은 미학적인 혹은 이야기적인 수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영화다. 거대한 벽화를 그리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그런 측면에서 이 크리스토퍼 놀런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화는 사실상 병사들이 뭐 하늘에서 벌어지는 교전 정도, 약간의 교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럴다 할 전투가 벌어지지 않죠. 주인공들은 일방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으려는 그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리액션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게 가장 끔찍한 상황은 이 폭격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를 엄폐나 은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폭격기가 나타나면 일단 그 폭격기의 소리 때문에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폭격을 시작하면 모두가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그저 이 폭탄이 내 옆에서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게 되죠.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 이제 여러 차례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2번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잘 묘사가 되죠. 일단 초반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주인공이 토미는 줄을 서서 이제 빨리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네가 있어야 될 여기 병과 줄이 아니다. 딴 데 가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자기가 서야 될 어떤 그런 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바로 독일군 폭격기가 등장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해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평한 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대로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을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폭격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화면으로 보았을 때 좌우가 아니라 말하자면 X축이나 Y축이 아닌 Z축을 강조한 방식으로 그 영화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전경에 커다랗게 납작 엎드려서 떨고 있는 토미를 보여주고요. 뒤에 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토미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폭격기는 뒤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저 깊숙한 Z축으로부터 폭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발을 쏘게 되는데 차례로 터지게 되고 그럼 토미와 함께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와 이것이 점점점 폭탄이 가까워구나라는 초긴장 상태에서 영화를 보겠죠. 근데 마지막 발은 다행히도 물론 이제 다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토미한테 이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병사들은 슬프게도 다 죽게 되지만 그 바로 직전에서 폭탄이 터지고 토미 앞에서는 폭탄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토미는 살아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에서 야 우리의 주인공인 토미가 안 죽었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폭탄이 만약에 앞부분에 터져서 토미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화면의 구도상 그 다음 폭탄은 객석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토미에 대한 조바심으로 이 장면을 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조바심으로 이입해서 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까지 확산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대단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또 역시 초반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폭격기가 등장했을 때 이 잔교에 이 덩케르크 앞바다가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작은 어선들이 오거나 아니면 길게 잔교를 만들어서 탈출하려고 하죠. 근데 잔교가 이제 좁고 길다 보니까 거기에 병사들이 빼곡히 기다려서 배에 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폭격기가 오게 됩니다. 그 장면도 기가 막히게 뛰어나게 잘 연출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맨 앞에 전경에 있는 마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으로 친다면 토미쯤에 해당할 것 같은 한 병사가 그 소리를 처음 듣고 고개를 들어서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혼자만 하늘에 떠 있는 뭔가를 보는 적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게 되죠. 물론 적기는 소리로만 등장하고 실제 모습은 이 프레임 바깥에 있는데요. 그 병사에 의해서 하나씩 뒤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폭격을 시작하니까 정말 아비규환이 되죠. 근데 폭격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으로 본다면 역시 Z축 깊숙한 곳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밭에 엎드렸을 때의 장면하고 다른 게 있다면 쇼트들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먼 곳으로부터 화면에 가까운 곳에 순서로 폭탄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폭격하는 방식을 영화가 묘사할 때 이것을 좌우의 방향으로 묘사하느냐 아니면 깊숙한 아래 위 방식으로, 그러니까 Z축을 중심으로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좌우의 방식으로 영화의 액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관객은 안전합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좌우로 펼쳐지는 설사 우리의 주인공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객의 입장에서 안전한 구경꾼으로 스펙터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좌우의 X, Y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깊이에 해당하는 Z축을 이용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계속 액션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관객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짱을 낀 채 즐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면에서 이 영화가 관객이라는 익명의 존재를 영화 속에 살아 돌아가야 하는 익명의 존재에 참여시키는 방식도 이와 같은 어떤 촬영의 방식 혹은 편집의 방식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놀란이 얼마나 뛰어난 테크니션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영화의 주인공이면서 끝내 살아 돌아가게 되는 토미가 사실상 영화 속에서 제대로 한 것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토미라는 인물은 물론 중간에 모두가 이 깁슨이라는 프랑스 병사를 내쫓아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편들어서 나서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배가 어떤 상황에서 스크루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지를 발휘해서 또 다른 병사들을 대거 삶으로 이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 속에서 토미가 하는 행동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죠.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 치는 것이 사실상 주인공 토미가 하는 모든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미는 결국 영화를 끝까지 보면 영국으로 살아 돌아가게 되죠. 그는 어떻게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우연히입니다. 그가 잘나서 혹은 그가 특별한 기질을 발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해변에 납작 엎드렸을 때 뒤에 사람들은 죽고 그가 안 죽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냥 폭탄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않아서 한 발을 더 떨어뜨렸으면 토미도 죽었겠죠. 혹은 자신의 병과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과 줄 사이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었겠죠. 그렇다 보면 폭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었겠죠. 이것은 물론 우연입니다. 첫 장면에서 6병사가 주택의 골목길을 가다가 뒤에서 총격을 받고 죽게 되는데 5명이 죽고 그만 살아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도망쳐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쏘는 그 총알 사이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사실상 5명이 죽고 그만이 살아난 것은 역시 우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오로지 생존력으로 살아만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토미가 산다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토미는 영화 속에서 전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에 두고 온 약혼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병든 노모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고향에서 그가 마쳐야 될 학업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미는 살아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전사가 하나도 묘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영화에서 전사가 묘사되는 유일한 인물은 미스터 도슨밖에 없습니다. 도슨이라는 사람조차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경력 그리고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적어도 병사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전사가 소개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깁슨이 죽고 토미가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알렉스보다 깁슨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도 않고 깁슨의 목숨보다 토미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전사가 묘사가 되면 관객은 이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전사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에 그가 꼭 돌아가서 간호를 해야 될 노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걸 영화가 묘사한다고 치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노모가 있는 병사가 살아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그 모든 전사를 없애서 이 모든 캐릭터를 공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캐릭터 하나하나의 사연이 아니라 캐릭터 하나하나의 생명을 주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이 살아 돌아갈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많은 생명들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영화의 기본적인 목적에 굉장히 충실하고 또 탁월하게 묘사하는 감동적인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영화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재난영화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당연히 전쟁 영화이지만 영화의 상당 부분들을 보면 재난 영화라는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그 독일 군들의 공격은 일종의 재난처럼 묘사가 된다는 거죠. 재난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도시를 휩쓸고 번개가 치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어떤 빌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한테만 번개가 내려꽂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만 번개가 내려꽂혀서 죽이는 그런 재난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우리는 굉장히 못 만든 영화라고
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난 영화 속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를 자연재해가 결정하게 될 때 그것은 거대한 무의지가 작동하고 우연에 따라서 생과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토미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과사가 바로 그런 점에서도 무척이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이 영화 속에서 재난에 비유되는 것은 독일군들입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치열한 어떤 치밀한 그런 군사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됐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화 속에서 재난처럼 묘사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독일군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거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파리어라는 그 파일럿이 덩케르크 해안에 도착하게 됐을 때 독일군 병사가 체포할 때 약간 희끄무리하게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독일군이 묘사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영화였다면 공중에서 교전을 벌일 때 독일군 파일럿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독일군 파일럿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폭격기들이 오든 전투기가 오든 아니면 마지막에 체포하러 오든 그 모든 독일 병사들은 일종의 비인격화되어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고 아예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전쟁 영화에서 이쪽 프랑스와 영국군을 포함한 이 연합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자연재해에 접하게 된 인간들의 어떤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추기며 살아가겠다는 의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재난영화의 어떤 핵심을 따르게 됩니다. 재난영화에서의 지고의 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재난에 맞서서 이 재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와 태풍이 우리를 덮쳤다고 해서 영화에서 어떤 거대한 무슨 과학기술이나 무슨 무기를 발명해서 영화 속에서 태풍을 붕괴해서 다시는 인류가 태풍을 겪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재난영화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난영화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인간이 초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재난에서 영화 속에서 해야 될 지고의 선이 있다면 살아남는 것 그 자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는 독일이 얼마나 사악한지 혹은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제국주의 전쟁이었는지를 전혀 묘사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사실상의 재난영화 속에서 인물이 살아나가는 생명에 대한 거대한 숭고한 드라마로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영화에서 일종의 사회 실험실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은 사실상 다크나이트를 연상하게 하는데 다크나이트의 가장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한 지점이 바로 이 조커가 인간의 이기심과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서로 다른 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기폭장치를 나눠주죠. 그래서 기폭장치를 누르면 상대 배가 터지게 만드는데 먼저 눌러서 상대 배를 터뜨려야 우리 배가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 배가 먼저 터뜨리면 우리 배가 죽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기폭장치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다크나이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서 굉장히 숭고하고도 감동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이 영화의 유사한 상황이 네덜란드 어선, 간조와 만조 사이에서 모래톱에 갇히게 된 네덜란드 어선을 보고 일련의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간 직후의 상황에서 묘사가 됩니다. 사실상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배 안에 탄 채 이제 물들이 밀물이 되게 되면 배가 뜰 것이다라는 걸 기대해서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배 안에 그들이 탔다라는 것을 아마도 보았음직한 멀리 있는 독일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고 배에 구멍이 나면서 배가 이대로 물이 들어와서 바다로 떠간다 할지라도 이 구멍 난 것 때문에 들어오는 물 때문에 혹은 이 안에 들어있는 병사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이제 구멍이 몇 개 나는 상황에서 바다로 가더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몇 명이 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내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알렉스가 특히 앞으로 나서서 아까부터 저놈이 이상하다. 저놈이 독일 스파이 같다라고 하면서 깁슨을 지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깁슨은 여태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영어를 못하는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를 내몰기 위해서 알렉스를 비롯한 병사들이 말하는 논리는 나머지 영국군 병사들은 실제로 같은 부대에 속한 전우들이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예외인데요. 한 명은 프랑스 사람인 깁슨이고 또 한 명은 깁슨과 함께 우연히 거기에 들어오게 된 혼자 남은 낙오된 병사라고 할 수 있는 토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병사를 먼저 내보냄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를 강제로 사선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알렉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제로섬 게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판단하는 이유는 세상의 재화가 충분하거나 기회가 충분해서 내가 충분히 기회와 재화를 얻더라도 다른 사람도 충분히 기회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의 기회와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면 나는 떨어지거나 못 갖긴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제로섬적인 상황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수많은 입시 시험들이 그럴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험에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못 갖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제로섬적인 상황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인간은 이기적인 부분이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알렉스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로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와 전우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존재이는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이 상황은 사실은 다크나이트에서 벌어지는 사회실험적인 상황과 사실상 거의 같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를 말할 때 꼭 말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사실은 구조와 플롯이다라는 부분에서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제 뒤섞이고는 있습니다만 1부와 2부와 3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 잔교와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 잔교라고 1하고 나오게 되고 밑에 시간이 나오죠. 한 주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뒤이어서 그 도슨 씨의 어선이 나올 때쯤 되면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바다라고 한 다음에 하루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한 1,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역시 초반부라고 할 수 있을 때 세 대의 비행기가 출격하면서 영국군 3, 하늘 1시간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은 최근에 오펜하이머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오펜하이머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그런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컬러와 흑백으로 나뉜 장면들,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장면들, 영화의 초반에 글자 크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1, 핵분열, 2, 핵응합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이 시간을 서로가 나누게 되고, 사실상 1부와 2부와 3부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게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이전에 선행했던 인셉션에서 온 것입니다. 인셉션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에서 물 위로 추락하게 되는 2초 동안의 차가 보이게 되고, 그 사이에 꿈속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꿈속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눈 내리는 설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각각의 시간들은 서로 다른 시간으로 흐르죠. 여기서 2초가 흐를 때 여긴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설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3부 정도의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함께 진행하지만 서로 다른 어떤 시간의 밀대로 진행되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죠. 이 구성은 사실상 인셉션 같은 판타지의 어떤 그런 외양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적인 덩케르크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성을 보면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얼마나 구조적인 사고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각각의 1부와 2부와 3부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는 인물이 3명씩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병사가 있다고 했죠. 2부에서는 이 문스토너가 중요한데, 문스토너 어선에는 피터, 그리고 조지, 그리고 이 배의 선장, 이 세 사람이 타게 됩니다. 하늘에서 파일럿이 진행했을 때 그 비행기는 3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죽는 사람이 각각 1명이라는 공통점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죽는 사람은 결국 깁슨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은 조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서 죽는 사람은 리더에 해당하는 파일럿이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은 사실상 구조적인 사고를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건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변주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시간대가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방식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1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잔교와 육지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일주일에 해당한다면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 영화의 전체의 서사에서 어느 지점에 놓이게 될까? 제 생각엔 아마 이 지점에 클라이맥스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부분에서 육지에서의 고난을 6일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어선은 하루 동안이니까 육지에서의 하루와 어선에서의 하루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제 대탈출의 전기가 마련이 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1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파리어와 콜린스의 공군이 가서 스핏파이어가 이들을 보호해서 결국 탈출하는데 성공하도록 만들겠죠. 근데 크리스토퍼 놀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실상 물론 시작은 이제 육지와 바다와 하늘로 되긴 되지만 이 셋 모두 초반에 등장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밀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서사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게 친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하늘의 시간은 잡아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느슨한, 다시 말하면 1시간에 걸쳐 있는 시간이 영화 2시간 내내 펼쳐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펼쳐지는 하루는 상대적으로 하루를 2시간으로 압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지는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일을 2시간으로 더 압축한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묘한 여러 가지 어떤 미학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구사하는 어떤 플롯이나 서사의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뭔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셋 사이의 고립감과 절박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동시 발생적인 어떤 그런 한 작전의 거대한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서로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하고 어느 지점까지는 적어도 서로 교차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육지는 육지대로 구하러 가는 하늘과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대로 각각 절박함과 시급함과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시간의 어떤 질감과 양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너무 늦게 가서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어선도 오고 빨리빨리 하늘에 우리 편 비행기도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구원의 속길은 너무 늦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시간은 너무 늦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길어서 문제인 것이고 반대로 하늘에서의 입장은 빨리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적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연료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루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가 진행되고 서로 다른 밀도와 양감으로 시간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 시간이 만나는 교차점이 뒷부분에 가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교차점이 무엇인가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리고 또 하늘은 하늘대로 진행되다가 이것이 처음 만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린스라는 파일럿이 격추되는 순간입니다. 콜린스라는 파일럿이 이제 맹활약을 하다가 적기에 맞아서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을 바다의 이 문스톤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점 쇼트가 영화 속에 들어가고 반대로 추락하는 비행기 입장에서 어선이 있는데 떨어지는 비행기를 파리어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있죠. 그렇게 교차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처음으로 만나게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 빠지게 된 콜린스는 비행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면 문스톤호가 다가가서 피터가 그를 구해줌으로써 콜린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가 갖게 될 어떤 하나의 결절점이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절점을 왜 하필이면 콜린스의 추락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 지점에서 콜린스는 구조자에서 피구조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는 비행기를 가서 한 이유는 철수작전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말하자면 구조자의 입장, 구원자의 입장에서 그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게 피격되는 순간 그조차도 이제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충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결절점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구조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피구조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에 따라서 협력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언제나 구조자가 피구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다루려고 하는 거대한 테마가 있을 텐데 그 테마를 영화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잘 묘사하고 충격적으로 우리를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플롯을 복잡하게 꿔서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 영화가 뭔가 있어 보이고 나는 지적인 감독인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감독은 오펜하이머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메멘토나 인셉션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만 자신의 테마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그런 특기를 가장 잘 살려서 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 이름이 문스톤인데요. 문스톤이라는 네이밍도 범상치 않습니다. 문스톤이라는 그 배의 이름은 영국의 어떤 문학 전통에 있어서 최초의 추리소설이라고 말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더 문스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최초의 추리소설로 명명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추리의 과정이 다중화자를 통해서 묘사가 됩니다. 한 명의 화자가 이끌어 나가는 전통적인 소설하고 달리 그 소설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건 다양한 화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스톤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상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들어간 그런 장면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수많은 대부분의 감독들이 사실의 영화 속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다양하게 알고 있는 어떤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채워놓고 그것을 수도 없이 구사를 해서 훌륭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훌륭한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크리스토퍼 놀런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복잡한 서사와 플롯과 구조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뺨으로 인해서 걸작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것이 평론가로서 제가 그에게 감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히로시마 원폭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일 텐데, 히로시마 원폭 장면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룰 때 그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학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비범한 선택이 됩니다. 그게 그 영화의 어떤 결정적인 특징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 뺄셈의 미학으로 직조한 걸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덩케르크라는 것이죠. 덩케르크는 전쟁 영화로서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일단 적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야기에서 발라내죠. 그 다음에 참여한 그 모든 병사들의 전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사실상 하늘에서 벌어지는 짤막한 몇 가지 교전을 제외하고는 전투 장면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화라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데 주인공들은 맨날 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저 피하기만 하고, 전쟁 영화라는 거대한 액션의 스펙터클을 원하는 그런 장르에서 이 영화가 구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리액션의 액션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들어있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서사를 다루는 영화들에서 집어넣을 법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라내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을 구사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구사하지 않아서 훌륭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그쪽으로 유명한 감독이 있다면 바로 이 블록버스터의 세계에서 그런 것을 심지어 만들어내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병사들이 이제 그 구조가 되게 되고 영국 해안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게 됩니다. 살아 돌아온 상황에서 알렉스는 굉장히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잔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식을 하는 걸 보고 지레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쳐다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 돌아와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맹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얘기하죠. 이 영화 속에서는 눈먼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였습니다. 조지는 이 영화에서 물론 앞을 잘 보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바로 이후에 즉각적인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맹인의 이름으로 그에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것은 사실상 조지가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알렉스는 나는 패에서 살아 돌아왔다 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맹인이 다시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무사히 도피시킬 수 없었던, 혹은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한테 너희는 패잔병으로 비겁하게 살아 돌아왔다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것 자체도 거대한 축복이다라고 그 생명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이 영화에 굉장히 큰 것으로 들어가 있죠. 실제로 이 병사들은 상당수가 실제로 전쟁사에서 보면 4년 뒤에 있게 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부분 투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덩케르크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본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꽤 있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까지도 가능하게 되죠. 이런 전쟁사적인 측면을 떠나서 휴머니즘과 생명을 다루는 이 영화의 방식을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차를 탄 두 사람의 사람, 알렉스와 토미가 바깥에서 이 거리의 아이들이 주는 신문을 펼쳐서 토미가 그 장면을 읽게 되죠. 토미는 무엇을 읽는가? 작전을 성공시키고 난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이 했던, 신문에 실렸던 연설 장면을 읽게 되죠. 다시 말하면 토미는 그 연설 장면을 읽는 순간 윈스턴 처칠이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읽는 것은 영화 속에서 무명의 존재이고, 그때까지 톰이라는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영화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빴던 그 토미가 윈스턴 처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영화가 어떻게 그 거대한 익명의 존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가를 너무 훌륭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문을 다 보고 난 그는 망감이 교차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게 되는 클로즈업 샷으로 토미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의 마지막 장면하고도 굉장히 흥미롭게 미학적으로 겹치는 구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덩케르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제가 해설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오늘 해설 역시 제 스스로가 생각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맹신보다는 그러시는 분들도 없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하고 또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덩케르크 이 영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추천드린다면 다키스 타워라는 게리 올드만이 정말 뛰어난 연기를 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작품이 있죠. 다키스 타워는 바로 이들이 이렇게 직접 전장에서 덩케르크에서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을 때 그러면 윈스턴 처칠을 포함한 영국의 수뇌부는 과연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덩케르크의 이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정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키스 타워도 여러분께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멋진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